뉴스를 보면 최근 고금리로 연체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카드사의 경우 상반기 2조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우리나라는 개인회생제도를 통해서 채무를 감면해 줍니다. 그 이유는 경기 침체 때문입니다. 신용불량자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GDP는 감소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국가를 위한 제도입니다. 항상 국가의 지원 뒤에는 악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적고 악용하는 경우가 아주 많죠. 최근 언론 기사를 보면 소상공인에게 무차별적인 지급 보증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가 나옵니다.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기금의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출 보증이 늘어났다는 것이죠. 2014년 이후 위 3대 보증기관의 보증액이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 하자민,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보증액에 비하면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기업과 가게가 가장 중요한 주체입니다. 생산 주체인 기업이 활동하지 못하면 경제는 순환이 되지 않습니다. 일자리는 줄어듭니다. 기업들의 대출이 늘어나야 경제는 성장합니다. 우리나라가 1997년 이전까지 경제 호황을 누린 이유 중에 하나는 기업 대출입니다. 문제는 분식회계였죠. 모든 대기업들이 분식회계를 했고 특히 대우는 그 규모가 상승을 초월했죠. 기업들의 분식회계로 국가 경제는 무너지게 됩니다. 1990년대 초반 일본은 기업 대출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부동산 대출로 무너지게 됩니다. 2007년 미국 역시 부동산 대출로 무너지게 되죠. 1990년대 초반 일본과 2000년대 미국은 의미가 다릅니다. 2000년대 미국은 부동산 대출을 늘리는 새로운 방식을 개발합니다. MBS입니다. 은행의 대출 재원은 예금입니다. 예금으로 대출을 해주는 것이죠. 1993년부터 연준은 단기금리를 직접 통제합니다. 이것이 기준금리 제도입니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것은 자유시장 경제에 위배됩니다. 자유시장 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해야 합니다.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이 되어야 하지만 단기금리는 국가가 통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단기금리는 예금금리입니다. 예금금리를 국가가 통제하면서 예금잔고는 줄어듭니다. 예금이 줄어들면 대출을 해줄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방식은 은행이 대출을 해주고 대출 채권을 정부기관에게 넘깁니다. 이 대출 채권을 기초로 새롭게 채권을 발행합니다. 이것을 MBS라고 합니다.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면 대출 채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넘깁니다. 은행은 중개업자에 불과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양도받은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또다시 채권을 발행합니다. 이것이 MBS입니다. 주택저당채권을 선순위, 중순위, 후순위로 나뉩니다. 그리고 선순위채로 구성된 채권으로 새로운 채권을 만듭니다. 2000년대 미국 연기금들이 투자한 채권입니다. 이를 CDO라고 했죠. 9.11 테러로 연준은 단기금리를 1%까지 낮춥니다. CDO는 5% 이상 높은 금리를 적용받았습니다. 이 CDO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CDO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택저당채권이 필요했죠. 투자은행들은 주택저당채권을 무차별적으로 매입합니다. 영화 빅쇼트에서는 개 이름으로 담보대출을 받아도 투자은행들은 이를 매입했습니다. 그래도 수요에 비해서 공급은 턱없이 부족했죠. 투자은행들은 CDO끼리 결합을 해서 새로운 CDO를 만들어냅니다. 그래도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CDO를 만들어내죠. 이것이 합성 CDO입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5.25%까지 올리면서 연체율은 높아지고 주택담보대출을 기초로 만들어진 채권과 파생상품들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신용파생상품은 만들지 않았지만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등의 재원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해줍니다. 우리나라에서 주택담보대출의 재원은 은행예금, MBS,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등입니다. 경제가 잘 작동이 되려면 부동산 대출을 과도하게 늘리면 안 됩니다. 1980년대 일본을 시작으로 2000년대 미국이 부동산 대출로 경제위기는 발생합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대출로
경제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정부의 지급 보증 때문입니다. 정부의 지급 보증은 국가 부채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한전이 저금리로 회사채를 발행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으실 겁니다. 부채 비율이 높은 한전이 어떻게 낮은 금리로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을까요? 한전 부채는 200조입니다. 한전을 신용평가기관이 신용등급을 평가하면 파산 직전의 기업입니다. 정크본드로 회사채를 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전채는 최고 등급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정부가 한전채에 대해서 지급 보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국가 부채를 줄이기 위한 편법입니다. 지급 보증은 국가 부채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FM인 경우는 바로 1980년대 우리나라였습니다. 1980년대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대출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 부동산 대출 없이도 강남 아파트 가격은 5배 상승합니다. 이렇게 상승한 이유는 소득 자체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가 불행해지기 시작한 것은 바로 부동산 대출을 늘리면서부터입니다. 일본이 망한 결정적인 이유가 부동산 대출 때문이죠. 부동산 대출을 늘리면서 부동산 가격은 폭등했고 폭락하면서 일본의 장기 침체는 찾아옵니다. 미국 역시 주택담보대출을 유동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용파생 상품까지 만들어내면서 불행은 시작됩니다. 우리나라 역시 주택담보대출을 늘리기 위해서 자산 유동화, 청약저축 국민주택 채권을 발행합니다. 우리나라는 전세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죠. 2014년부터 전세 대출을 해주고 전세 대출 보증까지 해줍니다. 이렇게 부동산 대출을 늘리면서 우리나라 역시 장기 침체에 빠집니다. 일본과 미국처럼 우리나라는 부동산으로 경제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정부가 지급 보증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이 폭락하면 제일 먼저 망하는 주체가 정부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무조건 집값을 띄웁니다. EBS 다큐 자본주의 일부에서는 예금으로만 대출이 형성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아주 기본입니다. 2000년 이후에는 예금보다 MBS로 대출을 해줍니다. 2009년 미국의 양적 완화가 바로 이 MBS를 연준이 매입하는 정책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가장 중요한 주체는 기업입니다. 기업이 있어야 일자리는 창출됩니다. 굳이 늘릴 필요가 없는 대출이 부동산 대출입니다. 부동산 대출이 늘어나면 임대료만 높아지게 됩니다.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되죠. 인권의 욕망은 끝이 없죠. 이 끝없는 욕망이 전 세계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